나이 들어서 지켜야 할 선을 몰라. 내가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아나 봐. 집 하나 사줬다고 아주 들어 앉으려 하네. 아, 정말 우리 집 놓친네 왜 저러나 모르겠어. 미안해 여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 집 문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봤던 그날, 며느리가 싸늘한 표정으로 저희 비밀번호 공유 안 해요. 불편해서요. 앞으론 시간 맞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저를 밀어버린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악몽에 시달립니다.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길래 많은 게 메말라가는 이 나이에 제 눈물은 그칠 줄 모르네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아들놈 며느리 싹 되갚아 줄 겁니다. 새 집 사서 아들 결혼시키고도 손주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사이가 된 어머니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사연. 지금 당신의 속풀이 극장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내어줬는지 그 사람은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한번 서운했던 건 나 스스로도 절대 잊히질 않더군요. 그날 그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자고 64,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떠났고요. 젊은 시절엔 동네 병원 원장으로 꽤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사모님 하며 절 불렀지만 그런 호칭보다는 전 그냥 아들 하나 잘 키운 엄마로 불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들 녀석 결혼하고 손주 웃음소리나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 보내는 게 제 바람이죠. 애 아빠가 워낙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살던 사람이라 저와 아들 곁을 떠나기 전 재산을 잘 정리해두고 갔네요. 크게 삶이 힘든 적은 없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 보며 제 남은 삶도 평온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아들 녀석 이름은 준호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형편이라 유학도 보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다 시켜줬어요. 아들도 잘 따라와 줬고요. 외모며 키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친구 이야기는 30이 넘도록 없더라고요. 엄마, 나 아직 연애보다 일이 재밌어. 그 말을 믿고 기다리긴 했는데 속으로는 늘 걱정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인사드릴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이놈도 사람 노릇 좀 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 그 아이는 처음부터 깔끔했어요. 키가 작긴 했지만 단정한 인상, 말투는 정중했고 눈은 시종일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 묘한 선이 있었어요. 사람을 경계하는 눈, 절대로 자기 안으로 쉽게 들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랄까요? 그땐 몰랐어요. 그 눈빛 하나가 나중엔 날 바깥으로 밀어내는 벽이 될 줄은요. 결혼 얘기가 오가던 그 시기 자연스럽게 혼수 이야기도 나왔죠. 며느리 쪽도 기본적인 건 해왔어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TV. 준호가 웃으며 그러더군요. 엄마, 내가 비싼 건 필요 없다 그랬어. 살면서 장만하면 되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도 진심이 있으면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과는 경제적으로 꽤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여유 있었고 그 집은 겨우 준비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차이로 그 아이를 다르게 보지 않으려 했어요. 사람이 재산으로 평가받는 세상은 너무 서글프니까요. 준호는 제가 보기엔 참 순한 아이예요. 성격도 모나지 않고 뭐든 엄마는 괜찮아? 하고 먼저 물어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엄마,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둘이 돈 모으고 남은 건 전세 대출 받으면 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작부터 대출금 끼고 살면 힘들어. 집은 엄마가 해줄게. 제가 마련해준 집은요, 신축이고 평수도 넓고 집 앞에 공원도 있는 꽤 괜찮은 곳입니다. 노후 자금 하려고 쥐고 있던 돈에 남편이 남긴 유산 조금 보태고 결혼 준비며 회사 일이며 바쁜 아들을 대신해 제 발품 팔아 고른 집으로 계약하고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그게 자식의 새로운 인생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집을 보더니 그랬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과분해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내 아들이 사람을 잘 골랐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유럽 여행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어른이 되는데 못 지켜봐서 서운하지. 당신과 내가 준호를 위해 장만해준 그 집에서 우리 손주가 자라날 거야. 우리 준호도 제 자식 키우는 재미를 알겠지. 결혼식이 지나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고 아들도 바쁘게 일했죠. 전 뭐 그저 가끔 밑반찬이나 해서 보내주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실래요? 그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날 불러주는구나. 속으로 몇 번이나 그날 상차림을 상상했죠. 나도 뭘 좀 해가야지. 갈비도 해갈까? 장조림은 꼭 넣자.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들떠 좀 이른 시간이지만 손에 한가득 무겁게 들고 아들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퇴근 중이고 집에는 아무도 없어 20분 가까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양손에 짐은 많고 다리도 아파하던 그때 장 보러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오더군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엔 비밀번호 알아두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해놔야지. 그 말이 정말 별뜻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건 좀 불편해서요. 다음부턴 시간 맞춰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당신 공간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사줬어도 당신 집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며느리는 절 보며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질 않더군요. 상차림이 끝날 때쯤 아들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탁엔 정갈한 반찬이 올랐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 모든 걸 삼켜야 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웃는 척, 고개 끄덕이는 척. 아들 내외가 하는 이야기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선뜻 발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준 집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초대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집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한 날부터 내 마음에도 작은 자물쇠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는 이후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도 서서히 그 문 밖으로 밀어내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같은 날 그냥 식사 한 끼 하고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로 남았어요. 원래 명절에도 남편 준호와 함께 가족 여행만 다녔던 터라 아들 녀석도 당연히 찾아오질 않더군요. 참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어요. 그 아이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아들 전화로 전해 들었습니다. 며느리 문자도 한 통 오더군요. 시우가 태어났어요.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짧고 간결한 문자. 감사하단 말은 적혀 있었지만 그 어떤 초대도 그 어떤 따뜻한 말도 없었어요. 처음 손주를 본 건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나서였어요. 아들이 손주 보러 잠깐 들르실래요? 하고 물었고 저는 손주 생각에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시우는 작고 붉고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잠만 자고 있었죠. 그런데도 어찌나 귀엽던지요. 손가락 하나 만지작거리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까지 내 안의 감정을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형식적인 웃음, 예의 바른 말투. 어머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선을 그은 게 누군데 내가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다. 그 말이 그렇게 들리더군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라는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어딘가 지쳐 보이더군요. 어머님, 혹시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직 날짜가 다가와서요. 시후를 어린이집에 보내긴 했는데 적응이 너무 힘든가 봐요. 밤마다 울고 잘 먹지도 않고 감기도 떨어지질 않아요. 저랑 애 아빠 없는 집에 베이비시터만 부를 수도 없고요. 그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걱정이고 엄마로서의 애틋함이 담긴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 아이가 힘들다는데 손주인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래도 며느리가 직접 전화까지 했잖아. 이젠 마음을 푼 거 아닐까?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이다가도 그날 문 앞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흰 비밀번호 공유 안 해요. 앞으로는 시간 맞춰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맡아달라던 그 말은 도움 요청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의 감정은 덮고 가자는 일방적인 제안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사준 그 집에서 나는 초대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가 돼서야 나를 부른다는 것. 그게 참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엄마, 은정이 말 들었지? 요즘 애 키우는 것 정말 장난 아니야. 맞벌이 해야 해. 아들은 나름대로 저를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엄만 건강하시고 시간도 있으시니까 시우 봐줄 수 있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만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강하고 시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하나?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하니까 내가 더 말문이 막힌다. 제가 말했죠. 그 집 내가 사줬다는 거 너 기억은 하니? 알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래. 근데 엄마는 그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 하나 물어본 것도 불편하다며 거절당했어. 시우 봐주러 갈 때도 문 밖에 서 있다가 너희가 문 열어줄 때만 기다려야 하니?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그건 은정이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고 엄마한테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그럼 엄마가 그날 느꼈던 그 서운함은 뭐니? 사람이 예민해서 그런 거면 나는 그 감정을 그냥 삼켜야 되는 거니?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받을 사람 없는 편지였지만 내 마음에 꽉 막힌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평생 너한테 아낌없이 줬어. 돈, 시간, 건강, 마음 다 줬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너의 새 출발을 위한 선물이었어. 근데 그 집 앞에서 나를 문 밖에 세운 건 너희야. 지금 와서 너희 힘들다며 찾아오면 내가 덮고 가야 하니? 부탁한다. 한 번쯤은 너희가 내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며느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사정하는 건 평소엔 나란 존재는 남과 같지만 저희들 필요할 때는 희생이 당연한 가족이구나. 집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 아이는 봐주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어 잠을 쉬 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어머님, 요 며칠 어린이집 적응이 너무 힘들어요. 시우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요. 몇 개월이라도 진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시우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말문도 트기 전인데 혼자 낯선 데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 마음 알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내가 며느리 초대를
처음 받고 기뻤던 날 하염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며 연신 다리를 두드리던 내 모습. 그 문 앞에서 내가 남과 같다고 잘라내던 며느리의 말투였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을 필요로 할 때만 가족인 척 다가오는 그 얄팍한 진심이 너무 선명해서 도저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더군요. 엄마, 은정이 요즘 잠도 못 자고 울고 그래. 시우도 계속 열나고 밥 안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도움으로만 보고 있는지 그게 너무 분명했어요. 엄마, 아들 좀 살려줘. 갑자기 왜 그래? 엄마는 나 키워봐서 애 하나 보는 거 일도 아니잖아. 그 말에 분통이 터져왔습니다. 그래요, 아들 자식.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내가 남이 되어서 상처될 말을 저리 쉽게 하는구나. 지 엄마 귀한 줄 알면 저리 쉽게 말할 수 없지. 지가 알아서 우리 엄마 힘들다고 거절했어야지. 너네 집 누가 사줬는지 기억하냐? 제가 물었습니다. 알지. 엄마가 다 해줬지. 근데 그게 지금 왜? 그 집 현관 앞에서 내가 비밀번호 물어봤던 거 기억나? 그날 네가 일 마치고 집에 오고 있을 때 네 엄마는 며느리 초대가 고맙다고 양손 가득 음식 싸들고 서 있었어. 둘 다 연락도 안 되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만 했다고. 근데 시우 애미는 나한테 남처럼 말하더라. 저흰 그런 거 공유 안 해요. 불편해요 이러더라. 그깟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뭐라고. 그 집을 사준 건 난데 내가 남이니? 내가 왜 다 해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기가 막혔죠. 그땐 은정이가 예민했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 지금은 진심으로 엄마랑 가까워지고 싶어해. 그 말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우 애미가 그러던 지금은 진심이래. 그럼 왜 시우 돌봐달라는 말부터 꺼내? 왜 미안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어쩌다 가족이 이 모양이 됐니? 필요할 때는 엄마고 필요 없을 때는 남이고 그게 가족이냐? 며칠 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직접 내 집을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시후를 맡길 곳이 없어요. 진짜 회사 복귀하고 적응할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동안 묵혀둔 감정도 같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비밀번호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저도 새댁이고 제 공간이란 생각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차 한 잔은 줄 수 있다. 근데 부탁은 하지 마라.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를 마시고 돌아가는 길 그 아이가 저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시후 안 보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시우 보고 싶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보고 싶다는 말 하나로
다 회복되진 않아. 그날 이후 며느리도 아들도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사진만 가끔 보내올 뿐 돌봄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그 아이들이 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느낀 순간 관계가 뚝 끊어졌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었지만 그건 동시에 제가 제 인생의 경계를 지킨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를 조용히 돌려보낸 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봐. 그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말을 더 보태더라도 내 마음이 처음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며느리와 아들이 번갈아 가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레 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시우가 오늘도 할머니 노래 불러요. 괜찮으실 때 뵈면 좋겠어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 말에 금세 달려갔겠죠.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녹고 할머니 찾는다는 말 한마디에 얼른 가방부터 챙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고맙긴 해도 그걸 진심이라 단정하긴 어렵더군요. 무언가를 잃고 난 후에야 붙잡는 손길엔 원망이 아닌 거리감이 생긴다는 걸 그제야 배운 거예요. 아들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뭐 드셨어? 이번 주말엔 시간 돼? 은우 많이 컸어. 말끝마다 그전엔 없던 말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도 엄마 고마워해. 그땐 엄마 마음 생각 못해서 미안했대. 늦은 사과가 마음을 덜컥 열게 만들 순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응 알겠어. 그래 시우 잘 크면 됐지. 그 정도의 말만 남겼습니다. 예전처럼 속마음을 전하지 않았고 굳이 내 감정을 꺼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문화센터를 다니며 참 많은 걸 다시 배웠습니다. 월요일엔 자수 수업에 나가고 수요일엔 노래교실에 나가 어머나 노래도 불러보고 주말엔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함께 근교로 짧은 나들이를 갑니다. 하루는 혼자 미술관에 다녀왔어요. 아무 말 없이 캠퍼스 앞에 서 있는데 불현듯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동네 친구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어쩜 그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연애라도 해? 저는 웃었죠. 아니, 이제서야 나 자신한테 연애하듯 잘해주고 있어. 그 말이 참 제 속마음이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오래 남들 챙기느라 나를 잊고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시우 생일이에요.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려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식당에서 잠깐만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리 정중한 말이 담겨 있어도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설 수 있는 마음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손주는 손주니까요. 저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차분한 옷을 골라 입고 시우가 좋아할 장난감 하나를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식당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두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일어섰고 아들도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엄마 왔어? 와줘서 고마워. 손주는 반가워서 제 품에 안겼고 그 작고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또 전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시우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의젓해. 오전에 어린이집 보낼 테니 오후 시간만 봐줘. 또 그 소리니 정 안 되면 사돈한테 부탁해보지 그러냐. 그러자 아들놈이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하네요. 엄마, 장모님은 엄마만큼 건강하지가 않으셔. 애 보는 게 힘에 부치실 거야. 네 엄마도 늙었다. 네가 내 새끼가 맞니? 아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은정이 복직해야 하니까. 준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꾹꾹 참아왔던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며 흘러나왔고 더는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난 먼저 들어가마. 시우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너희는 인사하러 나올 필요 없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나서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황급히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까 봐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더 머물면 다시 예전처럼 흔들릴까봐, 그리고 더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집에 돌아오는 길 아들이 건 전화를 뒤로 하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언제까지 참아주며 듣고만 있겠어. 지 마누라, 장모 소중한 줄 알면 나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부탁할 거면 날 남처럼 대하지도 말았어야지. 아들 내외가 너무 괘씸해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 내 인생에만 집중하며 살겠다고. 그 집 비밀번호는 이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집도 그 마음도 이젠 제가 들어가야 할 공간이 아니니까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사는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따라 떠난 남편의 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아들 챙기느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즐겁게 살다가 따라오라는 그이 틀린 말 하나 없네요. 그 후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들 주려 챙겨놓은 적금이며 주식이며 다 처분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훗날 아들이 서운하다고 해도 미안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 인생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다 갈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의 이야기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사연 속의 주인공입니다. 속풀이 극장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풀이 극장에서 시원하게 보고 듣고 풀고 가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답답한 당신 마음속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이웃들의 사연을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극장이었습니다.